어머, 서연아, 남편이 아직도 백수야?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 궁중제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목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고 동창회에 참석한 20명의 여성들과 그들의 남편들 앞에서 벌어진 이 조롱은 곧 엄청난 반전의 서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죠. 이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수수했고 옆에 앉은 남편 민호 역시 평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다른 동창들과 그들 남편들의 화려한 명품 옷차림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궁중제의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더욱 그들의 소박함을 부각시켰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대형 한지, 조명과 금박으로 장식된 병풍, 테이블마다 놓인 고급 자개장식품들 사이에서 서연 부부만 유독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하셨나 봐요? 의사 남편을 둔 박유미가 가식적인 동정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상철로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차고 있었어요. 그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진짜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평소 얼마나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왔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인쇄소라고? 대기업 임원의 아내인 최진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시대의 인쇄소라니 정말 시대착오적이네요. 우리 남편은 대기업 상무인데. 그녀는 자신의 에르메스 가방을 일부러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과시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서연 부부를 품평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하는 시선들이었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노골적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 남자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 한 남편이 다른 남편에게 속삭였지만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도 참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또 다른 동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법무법인 대표의 아내인 김영숙이 건방진 톤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상대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신둘이에요.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위험이 느껴질 정도였지만 동창들은 그런 것까지 눈치챌 리 없었죠. 신둘의 인쇄소 운영이라니. 영숙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신에 이미 임원이 됐는데 인생이 참 다르네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니. 동창들의 남편들도 민호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월감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성공한 자신들과 비교해 초라해 보이는 민호를 보며 우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어떤 이는 아예 대놓고 코웃음을 쳤고 또 어떤 이는 고개를 젓는 모습을 과시하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은 하고 계시잖아요. 서연이 남편을 감싸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동창들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일이라고 할 수 있나? 유미가 비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인쇄소가 얼마나 힘든데 거의 폐업 직전이겠어요. 디지털 시대의 종이 인쇄라니 정말 시대를 못 따라가시는군요.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서연 부부를 향한 시선들이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조용하고 수수한 남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곧 이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되돌아올지를. 도대체 이 동창들은 왜 이렇게 서연 부부를 무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남편에게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서연 49살. 평범한 여고 졸업 후 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틈틈이 번역일을 하며 소소한 용돈을 벌고 있었죠.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그녀였지만 온화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남편 김민호는 52살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도 보통이고 외모도 특별할 것 없어 보였어요. 늘 검소한 옷차림을 고집했고 명품이나 비싼 물건에는 관심이 없었죠.
말수도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서연이 동창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일상은 정말 소박했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는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서연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평범하다는 게 좋은 건가요? 그 건축사 남편을 둔 이미선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평범하다는 건 뒤처진다는 뜻 아닌가요?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함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성공한 남편을 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지 과시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는 작년에 강남에 50평 아파트 샀어요. 증권회사 지점장의 아내인 정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세가 벌써 5억 올랐다니까요? 우리도 청담동에 땅 하나 샀는데 투자용이에요. 또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경쟁하듯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강북의 작은 아파트였고 차도 10년 된 중형차 한 대가 전부였거든요. 민호가 워낙 검소한 생활을 고집했기 때문이었지만 동창들이 보기에는 그저 가난해 보일 뿐이었어요. 서연이는 어디 살아? 유미가 알면서도 묻는 듯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다른 동창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강북이에요. 노원구 쪽에.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강북이구나. 동창들 사이에서 실망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강북은 곧 낙후된 지역을 의미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허영심 가득한 대화를 듣고 있노라니 안쓰럽다는 표정마저 지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말이 없으시네요. 상철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할 말이 없으신 건 아니죠?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요.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더욱 거슬렸습니다. 요즘 인쇄소 경기는 어때요? 진영의 남편이 핀잔을 주듯 물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종이 인쇄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럭저럭이요. 민호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허영심 가득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서연은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그녀로서는 동창들의 무시가 너무나 억울했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이 어색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고 분위기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조용한 남자가 곧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본격적인 성공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동창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남편과 생활을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서연 부부의 소박한 모습이 그들의 우월감을 더욱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작년에 또 승진했어요. 이제 대리에서 상무로 올라갔어요. 진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봉도 2억 넘었고요. 요즘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다른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호에게로 향했어요. 마치 당신은 어떠냐고 묻는 듯한 도전적인 눈빛이었죠. 우리는 이번에 제주도에 펜션을 하나 샀어요. 혜진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겸 휴양지로 쓸 생각이에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 위치거든요. 부럽다 정말. 우리도 부동산 투자 좀 해야겠어요. 대화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해외여행 이야기, 자녀 교육비 이야기, 명품 쇼핑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된 자랑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성공의 척도가 오직 물질적 풍요로움 뿐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요즘 여행 다녀? 미선이 일부러 묻는 듯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못 다녔어요. 바빠서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민호가 여행에 큰 관심이 없었고 검소한 생활을 선호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런 사정을 설명할 수도 없었죠. 아, 그러시구나. 인쇄소 일이 바쁘시겠네요. 상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업계가 워낙 힘드니까 쉴 틈도 없으시겠어요. 민호를 향한 시선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동정을 가장한 무시의 시선이었어요. 성공한 자신들과 비교해 초라해 보이는 민호를 보며 우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참, 우리 남편 회사에서 인쇄업체랑 일하는 일이 있었는데. 영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어렵다더라고요. 디지털로 다 전환되면서 일거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던데. 맞아요. 우리 회사도 예전에는 인쇄비가 꽤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진우가 거들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니까 종이 쓸 일이 없어진 거죠.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민호의 처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경제 전문가라도 된 양인쇄업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민호를 겨냥한 공격이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른 일 찾기도 어려우시겠어요. 유미가 가식적인 걱정을 표했습니다. 50이 넘으면 취업이 정말 힘들다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중년은 더 심하죠. 혜진이 혀를 차며 동조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차오르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남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동창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오히려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평가하려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다른 사업 계획은 없으세요? 상철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인쇄소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실 텐데. 지금 하는 일로 만족해요.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어요. 마치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안정감이었죠. 하지만 동창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더욱 답답해 보였습니다. 위기감도 없고 야망도 없어 보이는 민호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한심하게만 느껴졌어요. 만족이라. 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참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것 같네요. 분위기는 점점 더 서늘해져 갔습니다. 성공한 자신들과 그렇지 못한 서연 부부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격차가 무엇인지를. 이제 공격의 화살이 본격적으로 민호를 향했습니다. 동창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듯 민호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우월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인쇄소라니. 상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병원 운영하면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디지털이에요. 다른 남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호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업을 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우리 회사도 완전 페이퍼리스 오피스예요. 진우가 거들었습니다. 종이 쓰는 것 자체가 구식이죠. 환경에도 안 좋고요. 맞아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종이로 된 문서 보면 불편해해요. 또 다른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처리하거든요. 민호를 둘러싼 시선들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박물관에서 구시대 유물을 보는 듯한 눈빛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시대의 최첨단에 있고 민호는 과거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요.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인쇄소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가요? 요즘 일거리가 거의 없을 텐데.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참기 힘들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민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이라니요. 상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솔직히 믿기지 않는데요. 요즘 인쇄소들이 얼마나 문 닫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도 인쇄소가 3군데 있었는데 다 문 닫았어요.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해졌다더라고요. 동창들은 마치 경제 분석가라도 된 듯 인쇄업계의 암울한 현실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민호를 궁지로 몰아가는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요즘 인쇄소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혜진이 가장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모욕이었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 말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 혜진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요즘 그런 업종으로는 돈 벌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미가 가식적인 걱정을 표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선택의 폭이 좁긴 하겠지만 민호를 향한 공격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민호의 인생 상담사라도 된 듯 조언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조언 뒤에는 무시와 경멸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 택시 운전이나 배달 일도 괜찮다던데요. 진영이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아파트 경비 일도 있고요. 또 다른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일자리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민호를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 서연아. 우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유미가 위선적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맞아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크게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의 편협함과 오만함에 대한 실망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이제 동창들의 모욕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절정에 달했고 민호를 향한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어요. 마치 약자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가 불쌍해요. 혜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친구가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마치 서연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민호를 더욱 깎아내리는 이중 공격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미선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전혀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괜찮은 남자들 많이 알거든. 야, 너무해. 서연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진짜 서연이 아까워. 영숙이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데 왜 그런 남자를? 그들의 말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제는 민호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외모부터 능력, 미래 전망까지 모든 것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런 남자랑 사는 게 행복할까? 유미가 서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솔직히 미래가 보여?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할 거고? 아이들 없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진영이 섬뜩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랄 애들 생각하면.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였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 서연아. 진정해. 유미가 위선적으로 달랬습니다. 우리가 나쁜 뜻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쁜 뜻이 아니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들이 나쁜 뜻이 아니라고. 동창들의 남편들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였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남편분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상철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화내는데 뭔가 해명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지만 뭔가 다른 기색도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없으세요? 진우가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미래 계획도 없고 부인만 고생시키고 남자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정말 답답하네요. 혜진이 혀를 찼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남자는 처음 봐요. 이래서 여자가 고생하는 거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이제 그만 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가시면 되죠. 영숙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랑은 수준이 다르시니까. 맞아요. 애초에 여기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성공한 자신들과 실패한 민호 부부 사이의 격차를 과시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욕이 곧 자신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조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민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듯한 결심이 보였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용했던 식당에 벨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민호는 잠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급한 전화라서. 민호가 조용히 말하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동창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급한 전화라니 인쇄소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상철이 비웃었습니다. 아마 거래처에서 연락 온 거 아닐까? 요금 독촉이나. 진우가 악의적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을 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좀 더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며 나가는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동창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동창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의라는 단어가 의외였거든요.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회의를 할까 궁금해졌어요. 이사님들께 보고드려야 할 사안인가요? 민호의 말이 또 들렸습니다. 이사님들이라는 단어에 동창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작은 인쇄소에 이사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주주총회 안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주주총회라는 말에 동창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대기업에서나 쓰는 용어였거든요. 작은 인쇄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서연은 남편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오랫동안 숨겨온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일 금융당국 관계자들과의 미팅은 몇 시로 잡혀 있나요? 민호의 말이 또 들렸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라는 말에 동창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건 절대 인쇄소 사장이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부회장님이라는 말에 모든 동창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민호가 단순한 인쇄소 사장이 아니라는 것이.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상철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남자가 알고 보니 뭔가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 설마. 진영이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민호의 전화 내용은 명백히 대기업 임원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화였거든요. 그들의 오만함은 점점 불안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서연은 동창들의 변해가는 표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욕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곧 벌어질 일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텐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의 전화가 끝났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동창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호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당황이 역력했어요. 지금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죄송해요. 회사 일이라서. 민호가 담담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들렸어요. 회사 일이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어떤 회사시죠? 민호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마치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실은 민호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소는 제가 취미로 하는 일이고요.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았거든요. 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전자그룹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전자그룹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네. 거기서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명예회장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명예회장이라고 하셨나요? 유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올 정도로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네. 한국전자그룹 명예회장 김민호입니다. 민호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전자그룹 명예회장이라면 국내 최고 기업인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백수라고 조롱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럴 리가.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전자그룹 명예회장이 왜 인쇄소를? 인쇄소는 제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에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평소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동창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이 떠올랐어요. 백수라고 조롱한 것, 무능하다고 비웃은 것,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한 것들이 모두 기억났죠. 상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자그룹 명예회장이면 자신의 병원 건물 소유주일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전자그룹은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영숙이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특별히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 직책을 알면 진짜 모습보다는 그 지위만 보게 되니까요. 오늘처럼요. 마지막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동창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진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모두 공손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고 그들의 진짜 모습도 다 보인 상태였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그들의 사과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사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창들의 태도는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무시와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이제는 굽신거리며 아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이 거의 절을 하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도 너무 죄송해요. 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한국전자그룹 명예회장님이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더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는 게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회장님, 혹시 저희 회사랑 거래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진우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철이 거들었습니다. VIP 진료 서비스 해드릴 수 있어요. 동창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민호를 무시하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는 아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추악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부인께도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말씀드렸어요. 네, 저도요. 영숙이 거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요? 서연은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불쌍하다며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혹시 자제분들은 어디 다니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학교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 아이들은 없어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미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동창들의 아부는 끝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해주겠다며 나섰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너무 뻔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거기에는 명확한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가식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영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민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인쇄소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대했을 거잖아요. 동창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민호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면 끝까지 무시했을 게 뻔했으니까요. 사람을 지위로만 평가하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명예회장이라서 갑자기 존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저라는 사람을 존중하시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답이 너무 뻔했거든요.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오직 민호의 지위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보니 그런 가치관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 알겠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동창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속물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서연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그녀도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창들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민호와 서연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동창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전자그룹 명예회장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인생 최대의 위기처럼 느껴졌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상철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른 동창들도 앞다투어 붙잡으려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놓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얼마나 공허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후회하는 건 저를 무시한 것 때문인가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명예회장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인가요? 동창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예리한 질문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가 맞았어요. 민호가 평범한 인쇄소 사장이었다면 지금처럼 사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정말 인쇄소만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민호가 계속 물었습니다. 똑같이 무시하고 조롱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평가하니까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본성이 다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죄송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한 말들을 다 기억해요.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동창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의 말이 마치 칼처럼 날카로웠거든요.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특히 저를 불쌍하다고 하신 분들. 서연이 동창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불쌍한가요? 좋은 남편을 두고 행복하게 사는데. 서연아.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무능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죠.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전자그룹을 일으킨 사람이 무능하다고요? 동창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고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친구는 상대방의 지위나 재산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요. 회장님. 상철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요. 이 말은 완전한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한국전자그룹 명예회장과의 인연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였거든요. 제발. 영숙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동창들의 애원을 뒤로하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동창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모두들 후회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는 후회였죠. 식당을 나선 민호와 서연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의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여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으면 당신이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괜찮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가 이렇게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 새삼 고마웠어요. 돈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보길 원했거든요. 명예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김민호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신이 정말 인쇄소만 하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초기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민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은 결혼한 지 한참 후의 일이었어요. 그전까지 서연은 정말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때도 놀랐는데 오늘도 놀랐을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동창들 표정 봤어요? 정말 걸작이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상철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할 때. 하지만 웃음 뒤에는 씁쓸함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창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실망스러웠거든요. 사람이 돈과 지위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더 신중하게. 맞아요. 진짜 친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어요. 서연이 동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평소처럼 소박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음식이나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이런 검소한 일상이 더 소중했어요. 돈이 많아도 마음만은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거든요. 오늘 일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떤 거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됨이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은 진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걸쳐 깨달은 진리였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아내를 둔 제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겸손하고 착한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세상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품은 돈이나 지위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겸손과 배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민호와 서연 부부처럼 검소하지만 진실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